이럴 수가 없어요. 정말 이럴 수가 없다고요. 13살 김태준이 뉴욕 맨해튼 경찰서 복도에서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야기 시작 전에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며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설거지를 하며 듣고 계신가요? 아니면 산책을 하며 듣고 계신가요? 자, 그럼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미국 뉴욕 맨해튼에서 벌어진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한 명의 한국인 13살 소년이 수백 명의 뉴욕 경찰들도 해결하지 못한 뺑소니 사건의 범인을 찾아냈다는 겁니다. 그것도 단 0.2초 만에 포착된 흐릿한 영상 하나만 보고 말이죠. 사건이 일어난 건 2024년 11월 어느 추운 저녁이었습니다. 맨해튼 미드타운의 한 횡단보도에서 끔찍한 뺑소니 사고가 발생했어요. 피해자는 링컨 중학교의 존슨 선생님이었습니다. 50대 후반의 온화한 과학교사였죠. 그날 밤 존슨 선생님은 학교에서 늦게까지 학생들의 과제를 채점하고 있었어요.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선생님이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순간 어둠 속에서 나타난 한 대의 차량이 선생님을 들이받고 그대로 사라져버렸습니다. 뉴욕 경찰청은 즉시 특별수사팀을 꾸렸어요. 200명이 넘는 수사관들이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단서가 전혀 없었어요. 목격자도 없고 현장 주변의 CCTV도 화질이 너무 안 좋아서 차량의 종류조차 구분할 수 없었거든요. 수사는 완전히 막다른 길에 다다랐습니다. 경찰서장은 매일 기자회견을 열어야 했어요. 아직 수사 중입니다. 곧 진전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아무런 단서도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때 한 명의 작은 소년이 나타났습니다. 김태준 13살. 한국에서 이민 온 지 1년밖에 안 된 아이였어요. 영어도 서툴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지 못하는 평범한 중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소년에게는 남다른 능력이 하나 있었어요. 자동차에 대한 놀라운 관찰력이었습니다. 태준이는 어릴 때부터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모든 차의 브랜드와 모델을 정확히 맞췄어요. 심지어 생산 연도까지도 알아맞혔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부터 그랬어요. 아버지 김민수 씨는 항상 말했죠. 태준아, 그런 걸 알아서 뭐하니? 공부나 열심히 해라. 하지만 태준이에게는 그것이 단순한 취미가 아니었어요. 타고난 재능이었습니다. 뉴욕에 온 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서 아래 주차장을 내려다보며 차들을 관찰하는 것이 태준이의 일과였습니다. 저 차는 2018년형 BMW 3 시리즈야. 저건 2020년형 아우디 어사야.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시간을 보냈어요. 학교에서도 친구들이 놀라워했습니다. 태준, 정말 대단해. 어떻게 그런 걸 다 알아? 하지만 대부분의 어른들은 그저 아이의 장난 정도로 여겼어요. 특히 존슨 선생님만은 달랐습니다. 태준이의 능력을 진정으로 인정해주는 유일한 어른이었어요. 태준, 너의 관찰력은 정말 특별해. 언젠가 세상에 큰 도움이 될 거야. 선생님의 그 말이 태준이에게는 큰 힘이 됐습니다. 그런 존슨 선생님이 뺑소니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태준이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어요. 자신을 유일하게 이해해주는 어른을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밤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뉴욕 경찰청에서 CCTV 영상을 언론에 공개했어요. 시민들의 제보를 받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영상은 정말 흐릿했습니다. 비 오는 어두운 밤에 찍힌 거라 차량의 모습이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태준이는 뉴스를 보며 그 CCTV 영상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다른 사람들 눈에는 그냥 검은 덩어리로만 보이는 차량이었지만 태준이의 눈에는 달랐어요. 0.2초 차량이 방향을 바꾸는 그 순간 헤드라이트 불빛이 젖은 아스팔트에 반사되면서 앞범퍼의 일부가 살짝 드러났거든요. 저건 태준이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 특징적인 그릴 모양, 헤드라이트의 각도, 그리고 앞범퍼 아래쪽의 에어인테이크 디자인까지. 태준이는 확신했어요. 저 차는 독일제 고급 세단이야. 그것도 아주 특별한 모델이야.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과연 누가 13살 소년의 말을 믿어줄까요? 수백 명의 경찰들도 해결하지 못한 사건을
중학생이 풀었다고 하면 누가 귀담아 들을까요? 더욱이 태준이는 한국에서 온 이민자였어요. 영어도 완벽하지 않았고 미국 사회에서는 여전히 낯선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태준이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존슨 선생님을 위해서라도 진실을 밝혀내야 했습니다. 바로 이때부터 한 명의 작은 소년과 거대한 시스템 사이에 놀라운 대결이 시작됐습니다. 태준이가 과연 뉴욕 경찰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정말로 범인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이 놀라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한국인 소년의 용기와 지혜가 어떻게 미국 사회를 감동시켰는지 그 감동적인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시죠. 김태준이 자동차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건 한국에 있을 때부터였습니다. 6살 때였어요. 아버지 김민수 씨와 함께 서울 강남대로를 걷고 있는데 갑자기 태준이가 아버지 손을 잡아당겼습니다. 아빠, 저 차 봐요. 저건 외제차예요. 아버지가 고개를 돌려보니 정말로 수입차였어요. 태준아, 넌 어떻게 알았니? 그냥 모양이 달라요. 뭔가 특별해 보여요. 그때부터였습니다. 태준이의 남다른 관찰력이 드러나기 시작한 건요.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학교 앞에서 차를 기다리고 있으면 태준이는 지나가는 모든 차량을 하나하나 관찰했습니다. 저건 현대 소나타 NF예요. 2016년형이에요. 저건 기아 KO예요. 근데 앞범퍼가 조금 다르네. 아, 페이스리프트 모델이구나. 친구들은 신기해했지만 어른들은 그저 아이의 장난 정도로 여겼어요. 하지만 태준이에게는 단순한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차를 보면 마치 책을 읽는 것처럼 많은 정보가 보였거든요. 헤드라이트 모양만 봐도 생산 연도를 알 수 있었고 휠 디자인만 봐도 어떤 트림인지 구분할 수 있었어요. 심지어 배기구 개수만 봐도 엔진 종류까지 추측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민수 씨는 처음에는 신기해했어요. 우리 태준이가 정말 똑똑하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또래 아이들은 게임이나 만화에 관심이 있는데 태준이만 자동차에만 빠져 있었거든요. 태준아, 차만 보지 말고 다른 것도 관심 가져봐라. 아빠, 전 이게 재미있어요. 그래도 공부가 더 중요하지 않니? 하지만 태준이는 자신의 관심사를 포기할 수 없었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태준이네 반에 새로운 선생님이 계셨어요. 이 선생님이었는데 어느 날 아이들에게 물어보셨어요. 여러분의 특기가 뭔가요? 다른 아이들은 축구요, 피아노요라고 대답했지만 태준이는 주저했어요. 자동차 관찰이라고 말하면 웃을까봐 걱정됐거든요. 하지만 용기를 내서 말했습니다. 저는 자동차를 구분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차를 구분한다고? 뭔 소리야? 그때 이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정말? 한번 보여줄 수 있을까? 그날 방과 후 이 선생님은 태준이를 학교 주차장으로 데려갔습니다. 자, 저기 있는 차들을 하나씩 설명해 볼래? 태준이는 설레는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저 하얀 차는 현대 아반떼예요. 2015년형이고 저건 기아 모닝이에요. 근데 일반 모닝이 아니라 모닝 터보예요. 뒷범퍼에 터보 엠블럼이 있거든요. 선생님이 놀라워하셨어요. 정말 대단하구나. 어떻게 그런 걸 다 알 수 있니? 그냥 자세히 보면 다 달라요. 마치 사람 얼굴이 다 다른 것처럼요. 그날 이후 이 선생님은 태준이의 능력을 적극적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집에서는 여전히 이해받지 못했어요. 아버지는 걱정이 많으셨거든요. 태준아, 너무 한 가지에만 매달리는 것 같은데. 하지만 아빠, 저는 이걸 정말 잘해요. 그래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건데? 차 보는 걸로 밥 먹고 살 수 있어?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태준아, 엄마도 내가 특별하다는 건 알겠는데 공부도 중요하잖니. 태준이는 속상했지만 참았어요. 언젠가는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이 되면서 태준이의 실력은 더욱 늘었습니다. 이제는 차량의 소리만 들어도 어떤 차인지 알 수 있었어요. 아파트 주차장에서 시동 거는 소리가 들리면 저건 디젤 엔진이에요. 그것도 독일차 소리 같아요라고 말했죠. 정말로 확인해보면 100-800중 맞았습니다.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태준이네 가족이 마트에 갔는데
주차장에서 한 아저씨가 차를 찾지 못해 헤매고 계셨어요. 이상하네. 분명히 여기 주차했는데. 태준이가 다가가서 물어봤습니다. 아저씨, 무슨 차 타세요? 현대 투싼이야. 몇 년도 모델이에요? 글쎄, 2018년에 샀으니까. 그럼 저쪽에 있을 거예요. 2018년형 투싼은 뒷유리 각도가 특별해서 멀리서도 구분되거든요. 정말로 그 방향에 가보니 아저씨 차가 있었어요. 야, 이 꼬마가 정말 대단하네. 아저씨가 감탄하셨고 아버지도 뿌듯해하셨어요. 하지만 결정적인 변화는 미국으로 이민을 오면서 생겼습니다. 2023년 가을이었어요. 아버지의 직장 문제로 뉴욕으로 이사를 가게 된 거였습니다. 태준이는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어요. 아빠, 미국 가면 제가 아는 차들이 없을 텐데요. 괜찮아.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걸 배우는 거지. 하지만 태준이의 걱정은 기우였어요. 뉴욕에 도착한 첫날, 공항에서 나오는 길에 태준이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우와, 저기 봐요. 저건 테슬라 모델 S예요. 한국에서는 진짜 보기 힘든 차인데. 저건 쉐보레 타오예요. 진짜 크네요. 저 차는 뭐예요? 처음 보는 차인데. 미국에는 한국에서 볼 수 없었던 다양한 차들이 있었어요. 포드, 쉐보레, 크라이슬러 같은 미국 브랜드들부터 유럽에서 온 고급 차들까지요. 맨해튼의 아파트에 정착한 후 태준이는 매일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아래쪽 거리를 내려다보며 지나가는 차들을 관찰하는 게 새로운 일과가 됐어요. 저건 BMW X3이네. 한국에서도 많이 봤는데 여기서 보니까 더 멋있어 보여. 오, 저건 아우디 A8이다. 진짜 고급 차네. 하루에도 수십 가지 다른 모델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학교에 입학한 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링컨 중학교 주차장에는 선생님들의 다양한 차들이 있었거든요. 태준이는 점심시간마다 창밖을 내다보며 그 차들을 관찰했습니다. 존슨 선생님 차는 혼다 어코드네. 2020년형 같아. 스미스 선생님은 도요타 캠리를 타시는구나. 친구들은 신기해했어요. 태준, 넌 정말 차박사야. 하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어른들은 그저 아이의 취미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존슨 선생님만은 달랐어요. 과학 시간에 태준이가 선생님, 자동차도 과학이죠? 라고 물어봤을 때 선생님은 진지하게 대답해 주셨거든요. 물론이야, 태준. 자동차에는 물리학, 화학, 재료공학 등 수많은 과학 원리가 들어있지. 정말요? 그럼 내가 차를 관찰하는 능력은 정말 특별해. 그건 단순한 관심이 아니라 과학적 사고력이야. 그 말을 듣고 태준이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자신의 능력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이라는 걸 처음으로 확신할 수 있었거든요. 어느 날 방과 후 존슨 선생님이 태준이를 따로 불러 말씀하셨어요. 태준, 너의 관찰력은 정말 대단해. 혹시 나중에 자동차 관련 일을 하고 싶니? 글쎄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아버지는 다른 걸 하라고 하시거든요. 하지만 내 재능은 분명히 세상에 도움이 될 거야. 포기하지 마. 선생님의 격려는 태준이에게 큰 힘이 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존슨 선생님이 뺑소니 사고를 당한 거였어요. 태준이에게는 정말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자신을 유일하게 이해해주는 어른을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어요. 그때 태준이는 결심했습니다. 자신의 특별한 능력으로 선생님을 도와드리겠다고요. 비록 13살에 불과하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2024년 11월 15일 화요일이었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였어요. 아침부터 맨해튼에는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오후에는 구름이 잔뜩 끼면서 비가 올 것 같은 날씨였습니다. 존슨 선생님은 그날 아침 7시 30분에 평소보다 일찍 학교에 나오셨어요. 링컨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의 과학시험 채점이 밀려 있었거든요. 오늘은 좀 일찍 끝내야겠군. 선생님은 혼잣말을 하며 교무실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시험지 뭉치를 들고 계셨어요. 첫 번째 시간 과학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태준이는 항상 그랬듯이 맨 앞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오늘 수업 주제는 물질의 상태 변화였습니다. 여러분, 얼음이 물이 되고 물이 수증기가 되는 과정을 아시죠? 존슨 선생님이 칠판에 그림을 그리며 설명하셨어요.
선생님, 그럼 자동차 엔진에서 나오는 하얀 연기도 수증기인가요? 태준이가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좋은 질문이야, 태준. 겨울에 배기관에서 나오는 하얀 연기는 대부분 수증기가 맞아. 뜨거운 배기가스가 차가운 공기와 만나면서 생기는 거지. 다른 아이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태준이의 질문은 항상 실생활과 관련된 것들이었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태준이는 평소처럼 창가로 갔습니다. 학교 주차장이 내려다 보이는 자리였어요. 오늘도 선생님들 차 구경을 하는구나. 친구 마이클이 다가와서 말했어요. 응, 오늘은 새로운 차가 있나 봐. 저기 파란색 SUV 있잖아. 태준이가 가리킨 방향을 보니 정말 새로운 차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저건 포드 익스플로러네. 2023년형 같아. 헤드라이트 디자인이 바뀌었거든. 정말? 어떻게 그런 걸 알아? 그냥 자세히 보면 알 수 있어. 마치 사람 얼굴처럼 차마다 특징이 다르거든. 오후 수업이 끝나고 나서도 태준이는 교실에 남아 있었어요. 존슨 선생님께 질문할 게 있었거든요. 선생님, 과제로 자동차 엔진에 대해 조사해도 될까요? 물론이지, 태준. 하지만 너무 어려운 내용은 피하고 기본 원리 위주로 해봐. 네, 알겠어요. 특히 내연기관과 전기차의 차이점을 알아보고 싶어요. 존슨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역시 태준담이래. 내 관심사와 과학을 연결시키는 능력이 정말 대단해. 그 말을 듣고 태준이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누군가 자신의 능력을 인정해주는 게 정말 기뻤거든요. 오후 5시가 되자 대부분의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존슨 선생님은 여전히 교무실에 남아 계셨어요. 시험 채점이 아직 끝나지 않았거든요. 이 학생은 정말 잘했네. 선생님은 태준이의 시험지를 보며 만족스러워 하셨어요. 태준이는 과학 문제를 자동차와 연관지어서 답을 쓰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런 창의적인 사고를 존슨 선생님은 높이 평가해 주셨거든요. 6시가 넘어서자 밖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보슬보슬 내리던 비가 점점 새져갔어요. 이런, 우산을 안 가져왔네. 존슨 선생님이 창밖을 보며 한숨을 쉬셨습니다. 하지만 채점이 아직 반도 끝나지 않았어요. 오늘 안에 끝내야 하는데. 선생님은 다시 책상에 앉아 빨간 펜을 들었습니다. 7시가 되자 교무실에는 존슨 선생님 혼자만 남아 계셨어요. 다른 선생님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가셨거든요. 복도에는 청소하시는 아주머니의 발자국 소리만 들렸습니다. 아직도 계시네요, 존슨 선생님? 청소 아주머니가 교무실 문을 열고 물어보셨어요. 네, 말이야. 오늘 안에 끝내야 할 일이 있어서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내일 해도 되는 건 내일 하시고요. 고마워요. 조금만 더 하면 끝날 것 같아요. 8시가 넘어서자 비가 더 세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가로등 불빛이 빗방울에 흔들려 보였어요. 존슨 선생님은 마침내 모든 채점을 끝내셨습니다. 휴, 드디어 끝났군. 선생님은 등을 쭉 펴며 기지개를 켜셨어요. 시계를 보니 8시 50분이었습니다. 이제 집에 가야겠다. 선생님은 가방을 챙기고 교무실 불을 껐습니다. 복도는 이미 어둠에 쌓여 있었어요. 발자국 소리만 쪽쪽 울려 퍼졌습니다. 학교 현관문을 나서자 차가운 바람과 함께 비가 얼굴에 날렸어요. 이런, 정말 많이 내리네. 존슨 선생님은 재킷 후드를 머리에 썼습니다. 차까지는 약 200m 정도 걸어가야 했어요. 학교 정문을 나서서 인도를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비 때문에 평소보다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가로등 불빛이 젖은 아스팔트에 반사되어 반짝였습니다. 존슨 선생님은 빠른 걸음으로 주차장 쪽으로 향했어요. 집에 가서 따뜻한 차나 한 잔 마셔야겠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부인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여보, 언제 와? 저녁 준비해놨어. 존슨 선생님은 걸으면서 답장을 보냈습니다. 지금 가고 있어. 10분만 기다려. 문자를 보내고 나서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학교와 앞 큰 길 사이에는 횡단보도가 하나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차량 통행이 많지 않은 조용한 길이었어요. 하지만 비 오는 밤이라 더욱 어둡고 조용했습니다.
존슨 선생님이 횡단보도 앞에 도착했을 때 신호등은 빨간불이었어요. 기다려야겠군. 선생님은 잠시 멈춰서서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렸습니다.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뀌었습니다. 존슨 선생님은 좌우를 살펴본 후 횡단보도에 발을 내디뎠어요. 첫 번째 발걸음, 두 번째 발걸음. 평소처럼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비가 계속 내리고 있어서 시야가 그리 좋지 않았어요. 하지만 신호등이 초록불이었고 차가 오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횡단보도 중간쯤 왔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오른쪽에서 엔진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런데 그 소리가 이상했습니다. 너무 빨랐거든요. 존슨 선생님이 고개를 돌려보는 순간이었어요. 어둠 속에서 헤드라이트가 번쩍 나타났습니다. 빗속을 뚫고 미친 듯이 달려오는 차량이었어요. 존슨 선생님이 놀라서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쾅! 끔찍한 충돌음이 밤하늘을 찢었어요. 선생님의 몸이 공중으로 튀어 올랐다가 차가운 아스팔트 위로 떨어졌습니다. 가방에서 시험지들이 흩어져 나와 빗물에 젖어갔어요. 범인의 차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급가속을 했어요. 타이어에서 끼익 하는 소리가 나면서 어둠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뒤쪽 빨간 후미등 불빛만 빗속에서 흐릿하게 보였을 뿐이에요. 현장에는 존슨 선생님만 홀로 남겨졌습니다. 몇 분 후 지나가던 시민이 쓰러져 있는 존슨 선생님을 발견했어요. 어머, 이게 무슨 일이야? 급하게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예, 구급차 좀 보내주세요. 링컨 중학교 앞 횡단보도에 교통사고 환자가 있어요. 빨리 와주세요.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맨해튼 거리를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곧이어 경찰차도 도착했어요.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응급구조사들이 존슨 선생님을 들것에 올렸어요. 의식은 없지만 맥박은 뛰고 있어요. 빨리 병원으로 이송해야 해요. 어느 병원으로 갈까요? 맨해튼 종합병원이 가장 가까워요. 거기로 가시죠. 경찰관들이 현장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목격자는 없나요? 아니요, 제가 발견했을 때는 이미 차는 없었어요. CCTV는 있는지 확인해봐요.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비 오는 어두운 밤이라 뚜렷한 단서를 찾기가 어려웠어요. 한편 존슨 선생님은 맨해튼 종합병원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환자 상태는 어때요? 의식불명이고 다리와 갈비뼈에 골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밀 검사가 필요해요. 가족에게 연락은 했나요? 지금 연락하고 있어요. 존슨 선생님의 부인 메리가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제 남편은 어떻게 됐나요? 울먹이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지금 수술 중입니다. 조금 더 기다려주세요. 누가 이런 짓을 했나요?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다음 날 아침 링컨 중학교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전교 방송을 했어요. 학생 여러분,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려야겠습니다. 어젯밤 우리 학교 존슨 선생님께서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방송이 나가자 학교 전체가 조용해졌어요. 아이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태준이는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안 된다고요. 책상에 머리를 묻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존슨 선생님은 자신을 유일하게 이해해주는 어른이었거든요. 태준아, 괜찮아? 친구 마이클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지만 태준이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점심시간에 태준이는 혼자 교무실로 갔습니다. 존슨 선생님의 빈자리가 눈에 들어왔어요. 책상 위에는 어제 채점하신 시험지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그 중에 자신의 시험지도 보였어요. 빨간 펜으로 훌륭해요, 태준. 이라고 써있는 댓글을 보자 눈물이 또 쏟아졌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태준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태준아, 저녁 먹어라. 어머니가 불러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아버지가 물어보자 그제서야 태준이가 입을 열었어요. 존슨 선생님이 사고를 당하셨어요. 뺑소니예요. 뭐라고? 언제? 어젯밤이요. 지금 병원에 계세요. 부모님도 충격을 받으셨어요. 태준이가 존슨 선생님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고 계셨거든요.
범인은 잡혔니? 아버지가 물어봤어요. 아니요, 도망쳤대요. 경찰도 못 찾고 있어요. 이런 일이. 어머니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태준이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존슨 선생님 생각만 계속 났거든요. 선생님 꼭 괜찮아지세요. 제가 뭔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이 있을 텐데. 병원에서는 존슨 선생님이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계셨어요. 의사는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회복에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특히 다리 부상이 심해서요. 언제쯤 의식을 회복할까요? 확실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며칠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경찰서에서는 뺑소니 사건 수사팀이 꾸려졌습니다. 단서가 별로 없군요. 담당 형사가 한숨을 쉬었어요. CCTV 영상도 화질이 안 좋고 목격자도 없고. 계속 찾아보죠. 반드시 범인을 잡아야 해요. 하지만 수사는 쉽지 않았어요. 비 오는 어두운 밤에 일어난 일이라 증거를 찾기가 어려웠거든요. 태준이는 매일 존슨 선생님을 걱정했습니다. 수업 시간에도 집중이 안 됐어요. 평소에 그렇게 좋아하던 차 관찰도 재미가 없었습니다. 존슨 선생님이 없으면 제 능력이 무슨 소용이에요? 태준이는 자신의 특별한 재능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곧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선생님을 도울 수 있다는 걸 말이에요. 뉴욕 경찰청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존슨 선생님 뺑소니 사건이 발생한 지 사흘이 지났지만 수사는 전혀 진전이 없었어요. 단서가 하나도 없다고요? 경찰서장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네, 서장님. 현장 주변에 목격자가 전혀 없었습니다. 담당 형사 로버트 해리스가 고개를 숙였어요. CCTV는 어떻고? 그게 문제입니다. 비가 너무 많이 내렸고 밤이라 화질이 엉망이에요. 해리스 형사는 정말 답답했습니다. 30년간 경찰 일을 해왔지만 이렇게 막막한 사건은 처음이었어요. 현장에는 타이어 자국도 없었고 차량 파편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범인이 정말 깔끔하게 사라져버린 거였어요. 혹시 주변 상점들 CCTV는 확인해봤나? 네, 모두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각도가 안 좋거나 화질이 나빠서 소용없었어요. 수사팀 회의실에서는 매일 같은 이야기가 반복됐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단서가 없다고요? 죄송합니다. 시민 제보도 대부분 허위 신고였고요. 이렇게 가다가는 사건이 미궁에 빠질 수도 있겠군. 경찰들의 얼굴에는 실망감이 가득했어요. 특히 해리스 형사는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존슨 선생님은 지역 사회에서 존경받는 분이셨거든요. 한편 링컨 중학교에서는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걱정에 쌓여 있었습니다. 존슨 선생님 상태는 어때요? 교감 선생님이 물어보셨어요.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셨대요. 가족분들이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범인은 잡혔나요? 그게 아직. 학교 전체가 침울한 분위기에 휩싸였어요. 태준이는 그 사흘 동안 거의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업 시간에도 멍하니 앉아있기만 했어요. 태준아, 괜찮니? 친구 마이클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지만 태준이는 고개만 저었습니다. 존슨 선생님이 깨어나실까? 물론이야. 선생님은 강하신 분이야. 하지만 태준이의 마음은 무너져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뉴욕 경찰청에서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시민들의 도움을 받기로 한 거예요. CCTV 영상을 언론에 공개합시다. 해리스 형사가 제안했어요. 화질이 안 좋은데 도움이 될까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혹시라도 누군가 뭔가를 알아볼 수도 있어요. 결국 경찰청장이 승인했습니다. 좋아, 해봅시다. 그날 저녁 6시 뉴스에서 사건이 보도됐습니다. 뉴욕 맨해튼에서 발생한 존슨 교사 뺑소니 사건의 CCTV 영상을 공개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앵커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곧이어 흐릿한 CCTV 영상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태준이네 집 거실에서도 그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아버지 민수 씨가 채널을 돌리다가 멈췄습니다. 이거 존슨 선생님 사건 아니야? 네, 아빠. 태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화면에는 비 오는 어두운 밤의 횡단보도가 보였습니다.
존슨 선생님이 걸어가는 모습이 나오자 태준이는 눈을 질끈 감았어요. 그때 화면 왼쪽에서 차량이 나타났습니다. 쾅! 충돌 장면이 나오자 온 가족이 숨을 죽였어요. 정말 끔찍하네. 어머니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차량은 잠시 멈춰 있다가 급하게 사라져 버렸어요. 저 나쁜 놈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아버지가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태준이는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아빠, 영상을 다시 틀어주세요. 왜? 뭔가 이상한 게 보여요. 민수 씨가 리모컨을 들어 영상을 되돌렸습니다. 태준이는 눈을 크게 뜨고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봤어요. 한 번 더요. 태준아, 너무 자세히 보지 마라. 무서울 수 있어. 아니에요. 뭔가 중요한 걸 놓친 것 같아요. 태준이는 영상을 여러 번 반복해서 봤습니다. 10번, 20번. 다른 사람들 눈에는 그냥 어둠 속에서 번쩍이는 불빛으로만 보였지만 태준이의 눈에는 달랐어요. 저기요, 차가 방향을 바꾸는 순간에 태준이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뭐가 보이는데? 아버지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헤드라이트 불빛이 젖은 아스팔트에 반사될 때 0.3초 정도 앞범퍼가 보여요. 태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여기요, 이 부분에서 보세요. 태준이가 정확한 시점을 가리켰습니다. 저 그릴 모양이 특별해요. 일반적인 차와 달라요. 가족들은 아무것도 볼 수 없었지만 태준이는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 특징적인 다이아몬드 패턴의 그릴, 그리고 헤드라이트의 각진 모양까지. 저 차는 독일제 고급 세단이에요. 그것도 최신 모델이에요. 태준아, 정말 확실해? 네, 분명해요. 제가 틀릴 리 없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걱정이 됐습니다. 태준아, 그런 걸 알아봐도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니? 경찰에게 알려드려야 해요. 경찰이 우리 말을 믿을까? 우리는 일반인이고 너는 중학생인데. 하지만 존슨 선생님을 위해서라도 해야 해요. 태준이의 눈에는 결의가 서려 있었어요. 어머니도 마찬가지로 걱정하셨어요. 태준아, 괜한 일에 끼어들었다가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니? 엄마, 이게 괜한 일인가요? 존슨 선생님이 다치셨는데요. 그렇긴 하지만 저는 정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제 능력을 믿어주세요. 태준이는 처음으로 자신의 재능에 대해 확신을 갖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태준이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머릿속에는 계속 그 CCTV 영상이 맴돌았습니다. 분명히 독일제 고급 세단이야. 그것도 BMW나 아우디 같은. 태준이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생각했어요. 내가 맞다면 범인을 찾을 수 있을 텐데. 하지만 어떻게 경찰을 설득할 수 있을지 막막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준이는 결심을 굳혔어요. 아빠, 경찰서에 가봐도 될까요? 뭐라고? 태준아, 아직도 그 생각을 하고 있니? 네, 존슨 선생님을 위해서라도 해야 해요. 민수 씨는 한참 고민했습니다. 아들의 능력을 믿고는 싶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았거든요. 태준아, 경찰이 우리를 믿지 않을 수도 있어. 특히 내가 어리니까 더 그럴 거야. 그래도 시도해봐야 해요. 아무것도 안 하면 범인을 못 잡잖아요. 태준이의 말에 아버지도 마음이 흔들렸어요. 정말 확실하니? 네, 100% 확실해요. 제가 지금까지 틀린 적이 있었나요? 그 말이 맞았어요. 태준이는 지금까지 차종을 틀린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학교에서도 태준이는 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점심시간에 마이클에게 이야기했어요. 나 경찰서에 가서 제보하려고 해. 정말? 뭘 제보하는데? 범인이 타고 있던 차종을 알 것 같아. 진짜야? 대단한데. 마이클은 신이 났지만 태준이는 여전히 불안했어요. 하지만 경찰이 믿어줄까? 왜 안 믿어주겠어? 내가 차 전문가잖아. 전문가라고 해봐야 중학생인데. 그래도 해봐야지. 안 하면 후회할 거야. 마이클의 격려에 태준이는 조금 용기를 얻었어요. 맞아, 해봐야겠어.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태준이는 다시 한번 아버지께 말씀드렸어요. 아빠, 정말 경찰서에 가고 싶어요. 태준아, 제발요. 존슨 선생님이 제 능력을 인정해 주신 유일한 분이에요. 제가 도울 수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요.
태준이의 간절한 목소리에 아버지의 마음도 움직였습니다. 알겠다. 내일 토요일에 같이 가보자. 정말요? 응, 하지만 경찰이 우리 말을 안 들어줘도 실망하지 마라. 네, 알겠어요. 태준이는 처음으로 며칠 만에 밝은 표정을 지었어요. 드디어 존슨 선생님을 도울 기회가 생긴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아직 몰랐어요. 뉴욕 경찰서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리고 태준이의 말을 과연 누가 믿어줄지를. 13살 한국인 소년과 거대한 시스템 사이의 첫 번째 대결이 곧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태준이의 특별한 능력이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어른들의 편견에 막혀버릴까요? 토요일 오전 9시 태준이와 아버지 민수 씨는 뉴욕 경찰서 앞에 서 있었습니다. 거대한 회색 건물이 위압적으로 느껴졌어요. 태준아, 정말 들어갈 거니?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물어봤습니다. 네, 아빠. 꼭 해야 해요. 태준이는 손에 자신이 분석한 자료를 꽉 쥐고 있었어요. 경찰서 입구를 들어서자 복잡한 로비가 나타났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접수는 저쪽인가 봐. 민수 씨가 안내판을 보며 말했습니다. 부자는 접수대로 향했어요. 접수 담당 경찰관은 중년의 백인 남성이었습니다. 이름표에는 오말리라고 적혀 있었어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오말리 경찰관이 무뚝뚝하게 물어봤습니다. 존슨 선생님 뺑소니 사건에 대해 제보하려고 왔습니다. 민수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제보요? 어떤 제보인데요? 저희 아들이 CCTV 영상을 분석해서 차종을 알아냈습니다. 오말리는 태준이를 쳐다봤어요. 이 아이가요? 네, 맞습니다. 이 아이는 자동차에 대해 정말 많이 알고 있어요. 아버지가 설명했지만 오말리의 표정은 싸늘했습니다. 몇 살이에요? 13살입니다. 13살이라고요? 오말리가 코웃음을 쳤어요. 아저씨, 여기는 놀이터가 아닙니다. 진짜 제보가 있으면 오시고요. 태준이가 나섰습니다. 저는 정말 차종을 알아냈어요. CCTV 영상에서 봤거든요. 꼬마야, 어른들도 못 보는 걸 내가 봤다고. 오말리가 비웃었어요. 경찰관 아저씨들이 며칠째 분석해도 못 찾은 걸 중학생이 찾았다고 하면 믿겠어? 하지만 정말이에요. 태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잠깐만요. 민수 씨가 끼어들었어요. 제 아들은 정말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한 번만 들어봐 주세요. 아빠, 나는 바쁜 사람이에요. 허위 제보로 시간 낭비하지 말고 집에 가서 숙제나 하세요. 오말리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다음 분. 부자는 접수대에서 쫓겨나다시피 했어요. 아빠, 왜 안 들어줘요? 태준이가 울먹였습니다. 괜찮아, 태준아.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하지만 민수 씨도 마음이 상했어요. 자신의 아들이 무시당하는 모습을 보니 화가 났거든요. 그때 한 명의 경찰관이 접수대 근처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이름표에는 로드리게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라틴계 미국인으로 보이는 40대 남성이었어요. 로드리게스는 태준이의 울먹이는 소리를 듣고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아, 로드리게스. 이 사람들이 뺑소니 사건에 제보한다고 하는데 중학생이 차종을 알아냈다고 하네요. 오말리가 비아냥거리며 말했어요. 정말요? 어떤 차종인데요? 로드리게스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형사님, 설마 이런 말을 믿으시는 건 아니죠? 오말리가 놀라워했어요. 태준이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저는 그 차가 독일제 고급 세단이라는 걸 알아냈어요. BMW나 아우디 같은 차예요. 어떻게 알 수 있었니? 로드리게스가 진지하게 물어봤어요. CCTV 영상에서 0.3초 동안 헤드라이트 불빛이 반사될 때 그릴 모양이 보였거든요. 0.3초? 로드리게스가 놀라워했어요. 그런 짧은 순간에 차종을 구분할 수 있다고요? 네, 가능해요. 각 브랜드마다 그릴 패턴이 달라요. 특히 독일 차는 다이아몬드 패턴을 많이 써요. 태준이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정말 신기하네요. 한번 자세히 들어볼까요? 그때 오말리가 끼어들었어요. 로드리게스, 정말 시간 낭비하려고 그래요? 저 아이는 아시아계잖아요.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은데 무슨 차를 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민수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제 아들은 영어를 잘합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이라고 해서 차를 모른다는 법은 없잖아요. 아, 한국 사람이에요? 오말리가 더욱 비웃었어요. 한국에서 무슨 좋은 차가 나온다고 미국 차를 안다고 하는 거예요? 한국에도 현대, 기아 같은 좋은 자동차 회사가 있어요. 태준이가 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독일 차나 미국 차와는 다르지 않아요? 오말리의 편견은 끝이 없었어요. 로드리게스가 중재에 나섰습니다. 오말리 그만해요. 일단 드러나 봅시다. 로드리게스, 당신도 참 한가하네요. 중학생 말을 진짜 믿으려고 해요? 어린이라고 해서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요즘 아이들은 정말 똑똑해요. 하지만 이건 전문적인 수사예요. 놀이가 아니라고요. 그때 또 다른 형사가 나타났습니다. 담당 형사인 해리스였어요. 여기서 무슨 일이에요? 해리스 형사님, 이 아이가 뺑소니 사건 차종을 안다고 하는데요. 로드리게스가 설명했어요. 정말요? 어떤 차인데요? 해리스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독일제 고급 세단이에요. 그릴 패턴이 특별했거든요. 태준이가 다시 설명했어요. 하지만 해리스의 반응은 실망스러웠습니다. 꼬마야, 우리 전문가들이 며칠째 분석해도 모르는 걸 내가 안다고. 하지만 정말이에요. 계좌 집에 가서 만화나 보렴. 오말리가 거들었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요즘 아이들은 TV에서 수사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봐서 자기도 탐정인 줄 아나 봐요. 특히 외국 아이들은 더 그런 것 같아요. 미국에 와서 영웅이 되고 싶어 하나 봐요. 그 말에 민수 씨가 참지 못하고 화를 냈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 아들은 정말 도움이 되려고 온 건데요. 아버님, 아이 교육 잘 시키세요. 괜한 일에 끼어들지 말고요. 오말리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이건 차별이에요. 차별이 아니라 현실이에요. 중학생이 경찰 수사에 끼어들 수는 없어요. 태준이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저는 정말 맞아요. 그 차는 분명히 독일제예요. 꼬마야, 그만하렴. 어른들이 일할 때 방해하지 말고. 해리스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방해가 아니라 도움이에요. 도움? 우리가 내 도움이 필요할 만큼 무능하다고 생각해? 로드리게스만이 태준이를 감쌌어요. 얘들아, 너무 심하게 말하지 마세요. 로드리게스, 당신 정말 이상해요. 왜 그 아이 편을 들어요?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제대로 드러나 보자는 거예요. 시간 낭비예요. 우리는 진짜 수사를 해야 해요. 결국 부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경찰서를 나와야 했습니다. 태준아, 미안하다. 아버지가 아들의 어깨를 안았어요. 아빠, 왜 안 믿어줘요? 저는 정말 맞는데. 나는 내가 맞다고 생각해. 하지만 저 사람들은 우리를 무시하는 거야. 한국 사람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 내가 어려서 그런 것도 있어. 경찰서 밖에 나온 태준이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빠, 정말 억울해요. 나도 화가 나. 내 능력을 알아주지 않아서 말이야. 존슨 선생님만이 절 믿어주셨는데. 괜찮아, 태준아. 우리가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하지만 민수 씨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태준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뭐라고? 제가 옳다는 걸 증명해 보일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후회하게 만들 거예요. 태준아, 존슨 선생님을 위해서라도 해야 해요. 선생님은 제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날 밤 태준이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경찰들의 무시와 편견이 계속 생각났거든요. 한국 사람이라서 무시하는 거야? 아니면 내가 어려서 그런 거야? 하지만 태준이는 결심했습니다. 어른들이 믿어주지 않는다면 스스로 증명해 보이겠다고요. 다음 날 아침 태준이는 아버지께 말씀드렸어요. 아빠, 우리가 직접 수사해봐요. 뭐라고? 경찰이 안 도와주니까 우리가 직접 범인을 찾아봐요. 태준아, 그게 쉬운 일이 아니야. 하지만 해봐야 해요. 제 능력이 진짜라는 걸 보여줘야 해요. 민수 씨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들의 능력을 믿고는 싶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어제 경찰서에서 당한 굴욕을 생각하니 화가 났어요. 좋아, 한번 해보자.
정말요? 응, 아빠가 도와줄게. 우리 태준이가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주자. 그렇게 해서 태준이와 아버지의 독자적인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거대한 시스템의 편견과 무시에 맞서는 작은 가족의 용기 있는 도전이었어요. 과연 그들이 경찰도 찾지 못한 범인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세상이 태준이의 진짜 능력을 인정해 줄 날이 올까요? 그날 밤 김민수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경찰서에서 겪은 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특히 태준이가 눈물을 흘리며 아빠 정말 억울해요. 라고 말했던 모습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내가 우리 아들을 제대로 몰랐구나. 민수 씨는 한숨을 쉬었어요. 새벽 5시 민수 씨는 일어나서 거실로 나왔습니다. 태준이가 소파에서 무언가를 끄적이고 있었어요. 태준아, 잠도 안 자고 뭐하니? 아빠, 전 계속 생각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제 말이 맞다는 걸 증명할 수 있을까 하고요. 태준이의 손에는 스케치북이 있었습니다. 뭘 그리고 있는 거니? 민수 씨가 다가가서 봤어요. 스케치북에는 CCTV에서 본 차량의 앞범퍼 스케치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정말 세밀하고 정확한 그림이었어요. 이게 내가 본 거예요. 이 그릴 패턴은 독일차에서만 볼 수 있는 디자인이거든요. 정말 대단하구나. 아버지는 처음으로 아들의 능력을 제대로 인정했습니다. 아빠, 정말 저를 믿어주세요? 태준이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믿어, 태준아. 아빠가 미안하다. 그동안 내 능력을 제대로 몰랐어. 괜찮아요. 이제라도 알아주시면 돼요. 앞으로는 내 판단을 믿고 따르겠다. 민수 씨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아들과의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진 순간이었어요. 어머니도 일어나서 거실로 나왔습니다. 여보, 태준아, 벌써 일어났네? 여보, 우리 태준이가 정말 대단한 능력을 가졌어. 나는 지금까지 몰랐던 거야. 정말요? 어머니도 스케치북을 보시더니 놀라셨어요. 이걸 태준이가 그렸다고? 정말 세밀하네. 엄마, 전 정말 그 차를 봤어요. 분명히 독일제 고급차예요. 가족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민수 씨가 물어봤어요. 경찰이 안 도와주니까 우리가 직접 해야 해요. 태준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수사를 어떻게 해? 아빠, 제가 계획을 세웠어요. 태준이는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첫째, 그 차종과 일치하는 차들을 찾아야 해요. 둘째, 사고 당일 그 지역을 지나간 차량들을 조사해야 해요. 셋째, 차량에 손상이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태준이의 계획은 정말 체계적이었어요. 우와, 내가 이런 생각을 다 했구나. 어머니가 감탄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정보를 어떻게 구하지? 민수 씨가 걱정했어요. 아빠, 요즘은 인터넷에 다 있어요. 자동차 동호회, SNS, 중고차 사이트까지. 그리고 주변 정비소도 가보면 될 거예요. 정말 똑똑하네, 우리 아들. 그럼 오늘부터 시작해볼까? 네. 그날부터 김 씨 가족의 독자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아버지는 회사에서 컴퓨터를 사용해서 온라인 조사를 했고, 태준이는 방과 후마다 근처 지역을 돌아다니며 정보를 수집했어요. 어머니도 한인 커뮤니티를 통해 혹시 아는 정보가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맨해튼 자동차 정비소였어요. 아저씨, 혹시 최근에 독일제 고급차 앞범퍼 수리하신 적 있나요? 태준이가 정비소 사장에게 물어봤습니다. 독일제? 글쎄, 요즘은 그런 차가 별로 안 와. 너무 비싸거든. 그래도 혹시 기억나는 거 없으세요? 지난주에 BMW 한 대 왔었는데. 근데 너희들은 누구야? 저희는 존슨 선생님 뺑소니 사건을 조사하고 있어요. 아, 그 사건? 정말 안 됐지. 하지만 그 BMW는 다른 이유로 온 거였어. 첫 번째 시도는 실패였지만 태준이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로 간 곳은 고급차 딜러샵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최근에 독일제 세단 구매하신 분들 명단을 볼 수 있을까요? 그건 개인정보라서 공개할 수 없어요. 경찰이 와도 영장이 있어야 해요. 그럼 혹시 사고 차량 수리 문의 들어온 거 있나요?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은데. 하지만 태준이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아빠, SNS를 확인해봐요.
요즘 사람들은 자기 차 사진을 많이 올리잖아요. 좋은 아이디어다. 민수 씨가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맨해튼, 독일차, BMW, 아우디 같은 키워드로 검색했습니다. 며칠 후 흥미로운 발견이 있었어요. 태준아, 이거 봐. 민수 씨가 컴퓨터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한 SNS 계정에 올라온 사진이었어요. 검은색 BMW 5 시리즈가 맨해튼 거리에 주차된 모습이었습니다. 이 차 어때? 잠깐만요. 태준이가 자세히 살펴봤어요. 이건 아니에요. 그릴 패턴이 달라요. 제가 본 건 더 각진 모양이었거든요. 정말? 어떻게 그런 차이를 알 수 있어? 아빠, 차마다 고유한 특징이 있어요. 마치 사람 얼굴처럼요. 태준이의 설명을 듣고 민수 씨는 다시 한번 아들의 능력에 감탄했습니다. 계속 조사를 하던 중 태준이가 학교에서 중요한 정보를 얻었어요. 아빠, 오늘 학교 주차장에서 이상한 걸 봤어요. 뭘 봤는데? 존슨 선생님 사고 다음 날부터 안 보이던 차가 있어요. 스미스 선생님이 타시던 차요. 어떤 차인데? 아우디 어육이에요. 그런데 며칠 전까지는 항상 있었거든요. 그게 중요한 정보일까? 모르겠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해요. 스미스 선생님은 매일 차로 출근하시는데 갑자기 차가 없어졌거든요. 태준이의 예리한 관찰력이 또 다른 단서를 찾아낸 거였어요. 내일 스미스 선생님께 직접 물어볼까? 네, 좋은 생각이에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발견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태준이가 동네 산책을 하다가 우연히 지하 주차장을 보게 됐습니다. 저 차는? 태준이의 눈이 번뜩였어요. 구석진 자리에 주차된 검은색 아우디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차의 앞범퍼가 조금 이상해 보였어요. 아빠, 빨리 와보세요. 태준이가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왜 그래? 저 차 좀 봐요. 앞범퍼가 새 것 같지 않아요? 민수 씨가 보니 정말 앞범퍼만 유난히 깨끗해 보였어요. 정말 그렇네. 다른 부분은 먼지가 쌓여 있는데 앞범퍼만 깨끗해. 그리고 이 그릴 패턴이 제가 CCTV에서 본 것과 비슷해요. 태준이가 조심스럽게 차에 다가갔습니다. 정말? 확실해? 거의 확실해요. 이 다이아몬드 패턴이 정말 특별하거든요. 드디어 결정적인 단서를 찾은 것 같았어요. 번호판을 확인해 봐야겠다. 민수 씨가 차량 번호를 메모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요? 경찰에게 신고해야지. 하지만 또 안 믿어주면 어떡해요? 이번에는 증거가 있잖아. 우리가 직접 찾아낸 차량이니까. 하지만 태준이는 좀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아빠, 좀 더 조사해봐요. 이 차의 주인이 누군지, 언제부터 여기 주차되어 있었는지 알아봐야 해요. 어떻게? 관리사무소에 가서 물어보면 될 거예요. 다음 날 부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지하 주차장에 있는 검은색 아우디 주인이 누군지 알 수 있을까요? 그건 개인정보라서. 사실 뺑소니 사건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어서요. 관리소장이 관심을 보였어요. 정말요? 그럼 경찰에 신고하셨어요? 아직요. 더 확실한 증거를 모으고 있어요. 그 차는 3주 전부터 여기 있었어요. 주인은 이 동에 사는 마이클 존슨이라는 사람이에요. 존슨? 태준이가 깜짝 놀랐어요. 혹시 존슨 선생님과 관련이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성의 같은 건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상한 점이 또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그 차가 며칠 동안 없었다가 다시 나타났어요. 관리소장이 말했습니다. 언제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일주일 전쯤 갑자기 사라졌다가 사흘 전에 다시 나타났어요. 그게 언제쯤이에요? 11월 15일경부터 없었던 것 같아요. 태준이와 민수 씨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11월 15일은 바로 존슨 선생님 사고가 난 날이었거든요.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태준이가 흥미진했습니다. 정말 의심스럽네. 민수 씨도 동의했어요. 이제 경찰에 신고해야겠어. 하지만 아빠, 이번에는 제대로 준비해서 가요. 어떻게? 모든 증거를 정리해서 가져가는 거예요. 제 스케치, 차량 정보, 주차장 위치, 관리소장 증언까지.
좋은 생각이다. 태준이는 그동안 수집한 모든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태준이는 아버지께 말했습니다. 아빠 고마워요. 왜? 저를 믿어주시고 도와주셔서요. 처음에는 혼자서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빠가 없었다면 못했을 거예요. 나도 고마워, 태준아. 내 덕분에 정말 많은 걸 배웠어. 뭘 배우셨어요? 내 아들이 얼마나 특별한지, 그리고 어른이라고 해서 항상 옳은 건 아니라는 걸. 이제 내일 경찰서에 가면 저들이 믿어줄까요? 믿어줄 거야. 이번에는 확실한 증거가 있잖아. 네, 존슨 선생님께서도 기뻐하실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낸 거야. 부자는 서로를 꼭 안아줬습니다. 진정한 팀워크가 만들어낸 성과였어요. 드디어 내일이면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경찰의 무시와 편견을 극복하고 가족의 힘으로 이뤄낸 놀라운 수사. 과연 이번에는 경찰들이 태준이의 말을 믿어줄까요? 다음 날 새벽 태준이는 일찍 일어나서 다시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어제 발견한 검은색 아우디를 더 자세히 살펴보고 싶었거든요. 태준아, 혼자 가지 말고 아빠랑 같이 가자. 민수 씨가 따라왔어요. 네, 아빠. 오늘은 정말 꼼꼼히 봐야 해요. 지하 주차장에 도착하자 그 차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자, 이제 뭘 확인해 볼까? 아버지가 물어봤어요. 먼저 앞범퍼부터 봐요. 어제 봤을 때 너무 깨끗했거든요. 태준이는 손전등을 켜고 차량 앞쪽을 비췄습니다. 정말 이상해요. 다른 부분은 먼지가 쌓여 있는데 여기만 반짝반짝해요. 새로 수리했다는 뜻인가?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태준이가 앞범퍼 아래쪽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보세요. 페인트 색깔이 미묘하게 달라요. 정말로 자세히 보니 앞범퍼만 조금 더 진한 검은색이었어요. 와, 어떻게 그런 차이를 알 수 있어? 아빠, 저는 어릴 때부터 이런 걸 봤거든요. 태준이는 계속 차량을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범퍼와 헤드라이트 사이 틈새를 보세요. 손전등으로 비춰보니 아주 작은 스크래치가 보였어요. 이건 뭘까? 충돌할 때 생긴 흔적일 거예요. 아무리 수리를 잘해도 이런 작은 흔적은 남거든요. 정말 대단하구나, 우리 아들. 그런데 아빠,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태준이가 손전등을 바닥으로 향했습니다. 바닥에 뭐가 있다고? 여기 기름 자국이 있어요. 그런데 이 자국이 이상해요. 바닥을 자세히 보니 정말 검은 얼룩이 있었어요. 이게 왜 이상한데? 일반적인 엔진 오일 자국과 달라요. 색깔이 더 진하고 냄새도 달라요. 태준이는 코를 바닥에 가까이 대고 냄새를 맡아봤어요. 이건 브레이크 오일 같아요. 브레이크 오일? 네, 급정거할 때 브레이크가 과열되면서 새어나올 수 있어요. 특히 충돌 사고 후에는 브레이크 계통에 손상이 생길 수 있거든요. 민수 씨는 아들의 전문적인 지식에 놀랐어요. 그럼 이 차가 최근에 급정거를 했다는 뜻이야?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존슨 선생님을 치고 급하게 멈췄다가 다시 도망갔을 때 말이에요. 태준이의 추리는 정말 과학적이었어요. 우리가 진짜 범인 차를 찾은 건가? 거의 확실해요. 하지만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태준이는 차량 뒷부분도 살펴봤습니다. 아빠, 여기도 이상한 게 있어요. 뭐가? 뒷범퍼에 작은 흠집이 있어요. 주차할 때 생긴 게 아니라 뭔가에 긁힌 것 같아요. 어떻게 알 수 있어? 흠집의 방향이 수평이거든요. 주차 중에 생기는 흠집은 보통 수직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태준이가 바퀴 쪽을 가리켰습니다. 타이어를 봐주세요. 아버지가 쪼그려 앉아 타이어를 살펴봤어요. 뭐가 특별한데? 앞바퀴 두 개의 마모도가 달라요. 오른쪽 앞바퀴가 더 심하게 달았어요. 그게 무슨 의미야? 급하게 오른쪽으로 핸들을 꺾었다는 뜻이에요. 도망갈 때 말이에요. 태준이는 손전등으로 타이어 홈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타이어 홈 사이에 뭔가 끼어 있어요. 뭐가 끼어 있는데? 작은 유리 조각 같아요. 그리고 태준이가 조심스럽게 핀셋으로 뽑아냈어요. 이건 아스팔트 조각이에요. 아스팔트? 네, 급브레이크를 밟을 때 노면과 마찰로 생기는 거예요. 태준아, 정말 놀랍다.
내가 이런 걸 다 어떻게 알아? 아빠 평소에 자동차 관련 다큐멘터리를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존슨 선생님이 과학 시간에 물리 법칙을 자동차와 연결해서 설명해 주셨어요. 역시 존슨 선생님이야. 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태준이는 차량 번호판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것도 이상해요. 번호판이 왜? 번호판이 너무 깨끗해요. 다른 부분은 먼지가 있는데 번호판만 반짝반짝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닦은 것 같네. 맞아요. 지문이나 다른 흔적을 지우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빠,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따로 있어요. 태준이가 신이 나서 말했어요. 뭔데? 차량 하부를 봐야 해요. 사람을 치면 반드시 하부에 흔적이 남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차 밑을 봐? 잠깐만요. 태준이가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손전등 기능을 써서 사진을 찍어 볼게요. 태준이는 바닥에 누워서 차량 하부를 촬영했습니다. 어떻게 보여? 잠깐만요. 사진을 확대해 볼게요. 화면을 확대해 보니 정말 이상한 게 보였어요. 여기 머플러 부분에 붉은 얼룩이 있어요. 붉은 얼룩? 혈흔일 가능성이 높아요. 민수 씨도 사진을 봤어요. 정말 그렇네. 이건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겠다. 네, 그리고 이것도 봐요. 태준이가 다른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하부 패널에 움푹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충돌 때문에 생긴 변형이에요. 우리가 정말 범인을 찾은 거구나. 태준이는 모든 증거를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었어요. 아빠, 이제 시간을 확인해 봐야 해요. 시간? 이 차가 언제 여기 왔는지, 언제 없어졌는지 정확히 알아야 해요. 어떻게? CCTV가 있을 거예요. 주차장 입구에 보셨잖아요. 부자는 관리사무소로 다시 갔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그 차건인데요. CCTV를 볼 수 있을까요? 그건 경찰이 와야. 실은 저희가 중요한 증거를 발견했거든요. 정말 뺑소니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관리소장이 고민하더니 잠깐만 보세요라고 했어요. CCTV 화면에는 11월 15일 밤 10시 40분경. 그 검은색 아우디가 급하게 들어오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이 시간이 사고 시간과 거의 일치해요. 태준이가 흥미를 억누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봐요. 운전자가 차에서 내릴 때 뭔가 당황한 것 같아요. 정말 그렇네. 평소보다 훨씬 빨리 움직이고 있어. 민수 씨도 동의했어요. 그리고 3일 후에 차가 다시 나타났을 때는 앞범퍼가 다르게 보여요. 태준이가 날짜를 바꿔가며 비교해봤습니다. 정말? 뭐가 달라? 색깔이 조금 더 진해 보여요. 새로 칠했다는 증거예요. 태준이는 모든 정보를 노트에 정리했습니다. 첫째, 차량 앞범퍼 제도색. 둘째, 충돌 흔적과 브레이크 오일 누수. 셋째, 타이어 마모와 이물질. 넷째, 차량 하부 혈흔. 다섯째, 시간적 일치. 정말 완벽한 증거들이네. 네, 이제 경찰도 믿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태준아, 혹시 차 주인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하지 않을까? 맞아요. 마이클 존슨이라고 했죠? 네, 그런데 존슨 선생님과 같은 성이라는 게 신경 쓰여. 우연일 수도 있지만 조사해 볼 필요가 있어요. 태준이는 인터넷으로 마이클 존슨에 대해 검색해 봤어요. 아빠, 이상한 게 나왔어요. 뭔데? 이 사람 존슨 선생님의 조카래요. 뭐라고? SNS에 보니까 가족 사진이 있어요. 존슨 선생님이랑 같이 찍은 사진도 있고요. 그럼 가족이 가족을 쳤다는 얘기야?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왜 그랬을까요? 태준이는 더 자세히 조사해 봤습니다. 아, 여기 기사가 있네요. 마이클 존슨이 최근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요. 경제적 어려움? 내 사업이 망해서 빚이 많다고 해요. 그럼 혹시 보험금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존슨 선생님께 생명보험이 있고 자신이 수혜자라면. 태준이의 추리는 점점 더 구체적이 되어 갔어요. 하지만 가족한테 그런 짓을 할 수 있어? 아빠, 돈 때문에 가족도 배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든 증거와 추리를 정리한 태준이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아빠, 이제 정말 확실해요. 이번에는 경찰이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 내가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구나.
존슨 선생님도 기뻐하실 거예요. 진실이 밝혀져서 말이에요. 그날 밤 태준이는 모든 자료를 정리해서 발표 자료를 만들었어요. 사진, 시간 기록, 물리적 증거까지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내일 경찰서에 가면 이번에는 다를 거야. 민수 씨가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네, 아빠. 제 능력을 제대로 보여드릴 거예요. 한국인 소년의 과학적 사고와 끈질긴 추리가 마침내 진실을 밝혀내는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경찰들이 태준이의 완벽한 증거들을 인정해 줄까요? 월요일 오전 9시 태준이와 민수 씨는 다시 뉴욕 경찰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온 거였어요. 태준아, 이번에는 다를 거야. 네, 아빠. 저도 자신 있어요. 태준이는 손에 두꺼운 파일을 들고 있었습니다. 모든 증거 사진과 분석 자료가 들어 있었어요. 경찰서 로비에 들어서자 지난번과 같은 오말리 경찰관이 접수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또 왔네요. 오말리가 귀찮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아이들 장난으로 수사 방해하지 말라고. 이번에는 정말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민수 씨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또 무슨 증거래요? 오말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희가 범인 차량을 찾았어요. 태준이가 나서서 말했어요. 차량 위치, 물리적 증거, CCTV 기록까지 모든 게 있어요. 꼬마야, 또 그런 소리야? 정말이에요. 이번에는 확실해요. 태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오말리는 파일도 제대로 보지 않고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저씨, 말씀드렸잖아요. 여기는 놀이터가 아니라고. 한 번만 보시면.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우리는 진짜 수사를 해야 해요. 하지만 저희가 차량 하부에서 혈흔까지 발견했어요. 태준이가 절규하듯 말했어요. 혈흔? 오말리가 웃음을 터뜨렸어요. 중학생이 혈흔을 발견했다고요? 그 다음에는 지문도 찾았다고 하겠네요. 저는 정말 봤어요. 꼬마야, 집에 가서 CSI 드라마나 보렴. 오말리의 조롱에 태준이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왜 제 말을 안 들어주세요? 그때 로드리게스 형사가 지나가다가 소동을 보고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아, 로드리게스. 이 가족이 또 왔어요. 중학생이 범인을 찾았다면서요. 정말요? 어떤 증거가 있는데요? 로드리게스가 관심을 보였어요. 형사님, 정말 중요한 발견을 했어요. 태준이가 기뻐하며 파일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로드리게스도 파일을 대충 훑어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그럴듯해 보이긴 하는데. 하지만 이건 전문 감식반이 해야 할 일이야. 그럼 감식반에게 보여주시면 안 돼요? 꼬마야,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야. 영장도 필요하고 절차도 복잡해. 하지만 이건 정말 중요한 증거예요. 담당 형사 해리스도 나타났어요. 또 이 가족이군요. 해리스 형사님, 저희가 정말 범인을 찾았어요. 민수 씨가 간절하게 말했어요. 아버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전문가들이 일하고 있으니까 기다려주세요. 하지만 며칠째 진전이 없잖아요. 수사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태준이가 파일을 펼쳐서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여기 보세요. 앞범퍼 제도색 흔적, 차량 하부 혈흔, 타이어에 끼인 아스팔트 조각. 꼬마야, 그런 건 모두 우연의 일치일 수 있어. 해리스가 무시했어요. 우연이 아니에요. 시간도 정확히 일치해요. 시간? 사고 당일 밤 10시 40분에 급하게 주차장에 들어온 CCTV 기록이 있어요. CCTV? 해리스가 조금 관심을 보였어요. 어느 주차장에요? 맨해튼 이스트 사이드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에요. 마이클 존슨이라는 사람 차예요. 마이클 존슨? 네, 그리고 이 사람이 존슨 선생님의 조카래요. 태준이가 흥미진 채 말했어요. 하지만 해리스의 반응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꼬마야, 내가 무슨 사설 탐정이야? 가족 관계까지 조사했다고? 정말이에요. SNS에서 확인했어요. SNS? 오말리가 끼어들었어요. 요즘 아이들은 인터넷에서 본 걸 다 믿는군요. 하지만 증거 사진도 있어요. 태준이가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그만해요. 해리스가 손을 내저었어요.
우리는 아마추어가 찍은 사진으로 수사하지 않아요. 아마추어라고요? 민수 씨가 화를 냈어요. 제 아들이 찾아낸 증거들인데요. 아버님, 흥미를 억누르지 마세요. 하지만 이건 전문적인 수사예요. 전문적인 수사라면서 왜 며칠째 진전이 없어요? 그 말에 해리스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뭐라고요? 저희가 하루 만에 찾아낸 걸 왜 전문가들은 못 찾아요? 민수 씨가 따졌어요. 아버님, 말을 조심하세요. 조심할 게 뭐 있어요? 제 아들이 맞다는데 왜 안 들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리스가 말을 멈췄어요. 왜냐하면 뭐예요? 태준이가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서예요. 그런 게 아니야. 오말리가 당황했어요. 그럼 제가 어려서요? 그럼. 아니면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요? 태준이의 질문에 경찰들이 말문이 막혔어요. 좋아요. 태준이가 파일을 다시 들었어요.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다른 방법을 찾을 거예요. 다른 방법? 해리스가 의아해했어요. 언론에 알릴 거예요. 경찰이 시민의 제보를 무시한다고요. 뭐라고? 13살 한국인 소년이 뺑소니 범인을 찾았는데 경찰이 믿지 않는다고 기사를 써달라고 할 거예요. 경찰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꼬마야, 그런 협박은. 협박이 아니에요. 정당한 권리예요. 태준이가 당당하게 말했어요. 시민에게는 언론에 알릴 권리가 있잖아요. 하지만 아빠가요. 여기서는 시간 낭비예요. 부자는 경찰서를 나왔어요. 태준이의 얼굴에는 분노와 결의가 섞여 있었어요. 아빠, 정말 언론에 알려요. 정말? 어디에? 뉴욕타임스, CNN, ABC. 모든 곳에요. 하지만 우리 말을 믿어줄까? 믿어줄 거예요. 증거가 이렇게 확실한데요. 집에 돌아온 태준이는 즉시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어디부터 연락해볼까? 큰 언론사보다는 지역 언론사가 나을 것 같은데. 민수 씨가 제안했어요. 맞아요. 뉴욕 데일리 뉴스는 어때요? 좋은 생각이야. 시민 제보를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 태준이는 뉴욕 데일리 뉴스 홈페이지를 찾았어요. 시민 제보 코너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메일을 보내볼게요. 태준이는 신중하게 제목을 정했어요. 13살 한국인 소년이 밝혀낸 뺑소니 사건의 진실 마이너스 경찰은 왜 외면하나? 좋은 제목이네. 이메일 본문에는 지금까지 수집한 모든 증거와 경찰의 무시하는 태도를 자세히 적었어요. 기자님께, 저는 뉴욕에 사는 13살 김태준입니다. 존슨 선생님, 뺑소니 사건의 범인을 찾았지만 경찰이 제 말을 믿어주지 않습니다. 태준이는 진심을 담아 편지를 썼어요. 그동안 제가 찾아낸 증거들을 첨부합니다. 차량 사진, CCTV 기록, 물리적 증거까지 모든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제가 어리다는 이유로,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제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메일을 다 쓰고 나서 태준이는 아버지께 보여드렸어요. 잘 썼네. 진심이 느껴져. 정말요? 그럼 보낼까요? 응, 보내자. 태준이가 전송 버튼을 눌렀어요. 이제 기다려봐야겠네. 답장이 올까요? 올 거야. 이런 이야기에 기자들이 관심 없을 리 없어. 다음 날 오후 정말로 답장이 왔어요. 김태준 학생에게, 저는 뉴욕 데일리 뉴스 사회부 기자 제니퍼 김입니다. 보내주신 이야기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한번 만나서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와, 답장이 왔어요. 태준이가 소리쳤어요. 제니퍼 김? 한국계 기자인가 봐. 민수 씨가 기뻐했어요. 그럼 저희 이야기를 더 잘 이해해 주실 거예요. 언제 만나자고 하는데? 내일 오후 3시에 카페에서 만나자고 해요. 좋아, 가보자. 다음 날 오후 태준이와 민수 씨는 맨해튼의 한 카페에서 제니퍼 김 기자를 만났어요. 30대 중반의 똑똑해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태준이죠? 네, 안녕하세요. 이메일로 보내준 자료를 모두 봤어요. 정말 놀라웠어요. 정말요? 태준이가 기뻐했어요. 13살이 이런 수준의 분석을 할 수 있다니 믿기 어려웠거든요. 저는 어릴 때부터 자동차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런데 경찰이 정말 이 모든 증거를 무시했다고요? 네, 제가 어리다고 한국인이라고 상대도 안 해줬어요. 제니퍼 기자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건 정말 문제네요. 증거가 이렇게 확실한데. 기자님도 제 분석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전문가가 아니라서 확신할 수는 없지만 정말 논리적이고 과학적이에요. 태준이는 처음으로 어른이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인정해주는 걸 느꼈어요. 혹시 이 내용으로 기사를 써주실 수 있어요? 물론이에요. 하지만 먼저 몇 가지 확인해야 할 게 있어요. 뭘 확인하시는데요? 태준이가 말한 차량이 정말 존재하는지, 그리고 차 주인이 정말 존슨 선생님의 조카인지 말이에요. 그럼 같이 가서 확인해 보실래요? 정말요? 그럴 수 있다면 좋겠어요. 제니퍼 기자는 진짜 기자다웠어요. 직접 현장을 확인하려고 했거든요. 그럼 지금 가볼까요? 네. 태준이가 신이 났어요. 드디어 자신의 말을 믿어주는 어른을 만난 거였거든요. 일행은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어요. 여기가 그 차가 있는 곳이에요. 태준이가 안내했습니다. 정말 있네요. 제니퍼 기자가 검은색 아우디를 보며 카메라를 꺼냈어요. 사진 찍어도 되나요? 네, 괜찮아요. 관리소장도 동의해줬어요. 태준이는 기자에게 하나씩 설명했어요. 여기 보세요. 앞범퍼만 색깔이 달라요. 정말 그렇네요. 새로 칠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타이어에 끼인 아스팔트 조각이에요. 우와, 정말 세밀하게 관찰했네요. 제니퍼 기자는 태준이의 설명에 감탄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태준이가 스마트폰으로 찍은 차량 하부 사진을 보여줬어요. 이 붉은 얼룩이 보이시나요? 정말 혈흔 같아 보이네요. 네, 그리고 CCTV 기록도 있어요. 관리소장이 CCTV 화면을 보여줬어요. 정말 사고 시간과 일치하네요. 제니퍼 기자는 모든 걸 꼼꼼히 기록했어요. 마이클 존슨에 대해서도 조사해봤나요? 네, SNS에서 확인했어요. 존슨 선생님의 조카가 맞고 최근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보험금이 동기일 수 있겠네요. 맞아요. 모든 조건이 다 맞아떨어져요. 기자는 태준이의 분석에 완전히 놀랐어요. 정말 대단해요. 전문 수사관도 이 정도 분석을 하기 어려울 텐데. 감사해요. 처음으로 제 말을 믿어주시는 어른을 만났어요. 태준이의 능력을 무시한 경찰들이 정말 잘못했네요. 카페로 돌아온 후 제니퍼 기자가 말했어요. 내일 일면 기사로 내보겠어요. 정말요? 네, 이건 정말 큰 뉴스예요. 13살 한국인 소년이 뺑소니 범인을 찾았는데 경찰이 무시했다는 내용으로요. 제목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13살 소년 탐정이 찾아낸 진실, 뉴욕 경찰은 잠들어 있었나? 는 어때요? 좋아요. 태준이가 박수를 쳤어요. 하지만 기사가 나가면 경찰에서 반발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저희는 진실을 말하는 거니까. 맞아요. 그리고 이 정도 증거면 경찰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을 거예요. 그 다음 날 아침 뉴욕 데일리 뉴스 일면에 큰 기사가 실렸어요. 13살 한국인 소년이 밝혀낸 뺑소니 진실. 경찰 전문가도 못 찾은 범인을 하루 만에 특정 차별과 편견으로 묻힐 뻔한 정의 등의 제목이 눈에 띄었어요. 기사에는 태준이의 분석 과정과 발견한 증거들이 자세히 나와 있었어요. 그리고 경찰의 무시하는 태도와 차별적 발언들도 그대로 실렸습니다. 오말리 경찰관은 외국 아이들은 영웅이 되고 싶어 한다며 명백한 차별 발언을 했다고 기사에 적혀 있었어요. 기사가 나가자 뉴욕 시민들의 반응이 폭발했어요. 온라인 댓글에는 경찰이 부끄럽다, 태준이가 진짜 영웅이다, 한국인에 대한 차별이 심각하다는 의견들이 쏟아졌어요. 특히 아시아계 시민들의 분노가 컸습니다. TV 뉴스에서도 이 기사를 다뤘어요. ABC, CBS, MBC 모든 방송사가 태준이의 이야기를 보도했습니다. 13살 한국인 소년이 전문 수사진도 찾지 못한 뺑소니. 범인을 하루 만에 찾아냈다는 뉴스가 계속 나왔어요. CNN에서는 아시아계 청소년의 우수성과 미국 사회의 편견이라는 특집까지 방송했어요. 태준이의 사진과 함께 미래의 과학자, 젊은 셜록 홈스라는 자막이 나왔습니다. 뉴욕 시장실에서도 반응이 나왔어요. 시장 대변인이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경찰청에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인 단체들도 성명을 냈어요. 아시아계에 대한 차별을 즉시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뉴욕 경찰청에서 일어났어요. 경찰청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소중한 제보를 제대로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시민의 제보를 신중히 검토하겠으며 차별 없는 수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발표가 나왔어요. 김태준 학생이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특별수사팀을 구성하여 즉시 재수사에 착수하겠습니다. 드디어 경찰이 태준이의 증거를 인정한 거였어요. 그날 오후 뉴욕 경찰청에서 태준이네 집으로 전화가 왔어요. 김태준 학생이시죠? 저는 새로 배정된 존스 형사입니다. 학생이 제공해 주신 정보를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정말요? 네, 가능하시면 내일 경찰서로 와주시겠어요? 이번에는 정중히 모시겠습니다. 태준이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드디어 자신의 능력이 인정받은 거였거든요. 아빠, 해냈어요. 그래, 우리 태준이가 해냈어. 아버지도 아들을 꼭 안아줬어요. 언론의 힘으로 거대한 편견의 벽을 뚫어낸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승부는 이제부터였어요. 과연 태준이의 증거로 범인을 검거할 수 있을까요? 마이클 존슨이 정말 범인일까요? 모든 답은 곧 밝혀질 예정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태준이와 민수 씨는 다시 뉴욕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경찰서 입구에서부터 존스 형사가 직접 나와서 맞아줬습니다. 김태준 학생이시죠? 저는 존스 형사입니다. 이번 사건을 담당하게 됐어요. 네, 안녕하세요. 태준이가 인사했어요. 먼저 사과부터 드려야겠네요. 저희가 학생의 소중한 제보를 제대로 듣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존스 형사의 진심 어린 사과에 태준이는 놀랐어요. 괜찮아요. 이제라도 들어주시니까요. 학생이 제공해 주신 자료들을 모두 검토해 봤는데 정말 놀라웠습니다. 전문 수사관도 이 정도 분석을 하기 어려울 텐데요. 존스 형사는 태준이를 특별수사팀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회의실에는 여러 명의 형사들과 과학수사 전문가들이 앉아 있었어요. 여러분, 이분이 김태준 학생입니다. 형사들이 모두 일어서서 박수를 쳤어요. 정말 대단한 분석이었어요. 13살에 이런 수준의 추리를 할 수 있다니 믿기 어려워요. 감사합니다. 태준이가 수줍게 인사했어요. 얼마 전까지 무시당했던 것과는 천지 차이였거든요. 태준 학생, 이제 저희가 학생의 분석을 바탕으로 정식 수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혹시 함께 해주실 수 있나요? 정말요? 제가 같이 할 수 있어요? 물론입니다. 학생이 없으면 이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없어요. 첫 번째로 향한 곳은 태준이가 발견한 지하 주차장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완전 무장한 과학수사팀이 함께 왔어요. 학생이 말씀하신 차량이 저건가요? 네, 맞아요. 저 검은색 아우디예요. 태준이가 가리키자 수사팀이 즉시 차량 주변을 격리했습니다. 먼저 외부부터 정밀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감식반 팀장이 말했어요. 태준 학생이 지적해 주신 부분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죠. 태준이는 옆에서 지켜보며 설명했어요. 저기 앞범퍼 색깔이 다른 거 보이시죠? 정말 그렇네요. 분광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분광 분석기를 사용한 결과 앞범퍼는 최근 3일 전에 새로 도색된 것으로 밝혀졌어요. 학생 말씀이 정확합니다. 확실히 재도색 흔적이 있어요. 그리고 페인트 아래쪽에 다른 색깔의 흔적도 보여요. 무슨 색깔이요? 빨간색 같은데 혈흔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태준이가 지적한 타이어도 정밀 검사를 받았어요. 정말 아스팔트 조각이 끼어 있네요. 그리고 이 조각들을 분석해보면 잠시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고 현장 아스팔트와 성분이 일치합니다. 정말요? 태준이가 기뻐했어요. 네, 확실한 증거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차량 하부 검사였어요. 태준이가 촬영한 사진 속 붉은 얼룩을 정밀 분석했습니다. 루미놀 반응을 해보겠습니다. 어둠 속에서 루미놀을 뿌리자 차량 하부가 파랗게 빛났어요. 혈흔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기 머플러 부분에 붙어 있는 조직도 보여요. 조직? 존스 형사가 놀랐어요. 네, 충돌 때 피해자의 피부 조직이 묻은 것 같습니다. 즉시 DNA 검사를 의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혈흔도 존슨 선생님의 혈액형과 일치하는지 확인해 주세요. 태준이의 지시에 전문가들이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차량 내부 검사도 시작됐습니다. 에어백이 터진 흔적이 있어요. 그리고 핸들에 작은 상처가 있네요. 운전자가 충돌 때 다쳤을 가능성이 있어요. 블랙박스는 어떻게 됐나요? 제거되어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없앤 것 같아요. 하지만 차량 컴퓨터에는 여전히 정보가 남아 있었어요. ECU 데이터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ECU가 뭐예요? 태준이가 물어봤어요. 엔진 제어 장치예요. 차량의 모든 정보가 기록돼요. 마치 비행기 블랙박스 같은 거네요. 비슷해요. 정확한 시간과 속도까지 알 수 있어요. ECU 분석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11월 15일 밤 10시 39분에 시속 70km로 주행 중 급정거한 기록이 있어요. 사고 시간과 정확히 일치하네요. 그리고 그 직후 다시 급가속한 기록도 있어요. 완벽한 증거군요. 이제 마이클 존슨을 찾을 차례였어요.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서 연락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협조해 드리겠어요. 관리소장이 도움을 줬어요. 마이클 존슨 씨는 12층에 살고 있어요. 최근에 모습을 보신 적 있나요? 사흘 전부터 안 보이고 있어요. 그럼 집에 있을 수도 있겠네요. 존스 형사가 체포영장을 신청했어요. 모든 증거가 확실해서 영장이 즉시 발부됐습니다. 태준 학생, 체포 현장은 위험할 수 있어요. 차에서 기다려주세요. 네, 알겠어요. 조심하세요. 오후 3시 수사팀이 마이클 존슨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한참을 기다린 후에야 문이 열렸어요. 30대 초반의 남성이 나타났습니다. 얼굴에는 작은 상처가 있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마이클 존슨 씨 맞나요? 네, 맞는데요. 존슨 선생님 뺑소니 사건과 관련해서 체포영장이 나왔습니다. 뭐라고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마이클이 당황했어요. 조용히 따라와 주세요. 이건 오해예요. 제가 왜 삼촌을? 마이클이 말을 멈췄어요. 자신이 실수를 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삼촌이라고 하셨나요? 존스 형사가 날카롭게 물어봤어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존슨 선생님이 당신 삼촌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하지만 마이클의 얼굴에는 죄책감이 역력했어요. 경찰서 신문실에서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태준이도 유리창 너머로 지켜볼 수 있었어요. 마이클 존슨 씨 11월 15일 밤에 어디 계셨나요? 집에 있었어요. 증인이 있나요? 아니요, 혼자 있었어요. 그런데 당신 차가 그날 밤 사고 현장을 지나간 CCTV 기록이 있어요. 그럴 리가 없는데요. 마이클이 발뺌했어요. 차량 ECU 기록도 있습니다. 정확한 시간과 속도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 운전을 안 했어요. 그럼 누가 운전했나요? 그냥. 마이클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존스 형사가 증거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차량 하부에서 혈흔이 발견됐습니다. DNA 검사 결과 존슨 선생님의 것으로 확인됐어요. 그리고 앞범퍼에서도 존슨 선생님의 피부 조직이 발견됐어요. 마이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최근에 차량을 수리하셨죠? 아니요, 안 했어요. 하지만 도색업체에서 증언이 나왔어요. 사흘 전에 급하게 앞범퍼를 다시 칠했다고요. 그리고 당신 얼굴의 상처는 어떻게 난 건가요? 마이클이 무의식적으로 얼굴을 만졌어요. 에어백이 터질 때 생긴 상처 같은데요. 존스 형사가 계속 압박했어요. 당신 차에 에어백도 터진 흔적이 있어요.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잖아요. 이 모든 게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세요? 마이클이 점점 더 초조해했어요. 그때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어요.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구원이 들어와서 보고했어요. 차량에서 발견된 혈흔과 조직이 모두 존슨 선생님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핸들에서 마이클 존슨 씨의 지문도 발견됐어요.
마이클의 어깨가 털썩 떨어졌어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겠네요. 존스 형사가 말했어요. 이제 진실을 말해주세요. 왜 그런 일을 하셨나요? 마이클이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정말 그럴 생각이 아니었어요. 어떤 생각이었나요? 돈이 너무 급했어요. 사업이 망해서 빚이 산더미 같았어요. 그래서 삼촌한테는 2억 원짜리 생명보험이 있었어요. 제가 수혜자였고요. 그래서 일부러 사고를 낸 건가요? 아니에요. 정말 사고였어요. 마이클이 눈물을 흘리며 진술을 시작했어요. 그날 밤 삼촌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어요. 돈을 좀 빌려달라고 부탁하려고요. 그런데 왜 사고가? 비가 많이 와서 시야가 안 좋았어요. 그리고 전화 받으면서 운전하다가 전화? 채권자한테서 온 전화였어요. 내일까지 돈을 갚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그래서 주의가 산만했던 거네요. 네, 그리고 신호를 제대로 못 봤어요. 삼촌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줄 몰랐어요. 사고 후에는 왜 도망쳤나요? 너무 당황했어요. 그리고 삼촌이 죽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마이클이 고백을 멈췄어요. 계속 말해보세요. 저는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가족인데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고 후에는 어떻게 했나요? 차를 숨겨두고 며칠 후에 수리했어요. 그리고 모든 증거를 없애려고 했어요. 하지만 없어지지 않았죠. 네, 그 소년이 모든 걸 찾아냈어요. 태준이를 언급하자 마이클의 표정이 바뀌었어요. 정말 놀라웠어요. 13살 아이가 어떻게 그런 걸 다 알 수 있는지. 태준 학생은 정말 특별한 능력을 가졌어요. 저는 절대 잡히지 않을 줄 알았는데 그 아이가 모든 증거를 찾아냈어요. 후회하고 있나요? 네, 정말 후회해요. 삼촌에게도 그 소년에게도 미안해요. 신문이 끝난 후 존스 형사가 태준이에게 말했어요. 태준 학생 덕분에 범인을 잡았어요. 정말 고마워요. 저도 뿌듯해요. 존슨 선생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했거든요. 학생의 분석이 없었다면 이 사건은 미궁에 빠졌을 거예요. 저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에요. 마이클 존슨은 결국 모든 혐의를 인정했어요. 뺑소니, 증거인멸, 보험 사기 미수 등의 죄목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한 일에 대해 책임지겠어요. 마이클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그리고 그 소년에게 정말 고마워요. 제가 계속 거짓말을 했다면 더 큰 죄를 짓게 될 뻔했어요. 사건이 해결된 후 태준이는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어요. 13살 한국인 소년이 뺑소니 범인 검거의 결정적 역할. 미래의 과학자 태준이의 놀라운 관찰력 편견을 이겨낸 정의의 승리 등의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뉴욕시장도 태준이를 시청으로 초청했어요. 태준 학생, 뉴욕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학생 덕분에 정의가 실현됐어요. 그리고 우리 사회의 편견도 사라지는 계기가 됐어요. 시장이 태준이에게 공로상을 수여했습니다. 한국 총영사관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태준이 같은 한국인 청소년이 있어서 자랑스럽습니다. 한국의 우수한 교육 시스템이 만들어낸 결과예요. 태준이가 한미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줬어요. 총영사님이 직접 치준이를 만나서 격려해 주셨습니다. 가장 기쁜 소식은 존슨 선생님으로부터 왔어요. 선생님이 의식을 회복하신 거였어요. 태준아. 병실에서 존슨 선생님이 태준이를 불렀어요. 선생님. 태준이가 달려가서 선생님 손을 잡았어요. 내가 너 덕분에 살았구나. 선생님이 깨어나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내가 혼수 상태에 있는 동안 내가 범인을 찾았다며. 네, 선생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신 과학적 사고 덕분이에요. 정말 자랑스럽다. 내 학생이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했구나. 선생님께서 제 능력을 처음 인정해 주셔서 용기를 얻었어요. 앞으로도 그 재능을 잘 키워나가렴. 링컨 중학교에서도 태준이를 위한 특별 행사를 열었어요. 우리 학교의 자랑 김태준. 교장 선생님이 소개했어요. 전교생이 박수를 쳤습니다. 태준아,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어? 친구들이 물어봤어요. 여러분도 자신만의 특별한 재능이 있을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키워나가세요. FBI에서도 태준이에게 관심을 보였어요.
나중에 대학 졸업하면 FBI에서 일하지 않을래요? 정말요? 과학수사 분야에서 태준. 학생 같은 인재가 필요해요. 생각해 볼게요. 아직 중학생이라서. 시간이 많으니까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경찰서에서도 태준이를 명예수사관으로 임명했어요. 김태준 명예수사관님. 경찰들이 장난스럽게 인사했어요. 앞으로도 어려운 사건이 있으면 도움을 요청해도 될까요? 물론이에요. 언제든지 도와드릴게요. 태준이는 이제 뉴욕 경찰서의 특별한 친구가 됐어요. 마이클 존슨의 재판에서 태준이는 증인으로 출석했어요. 김태준 학생의 과학적 분석이 없었다면 진실을 밝힐 수 없었을 것입니다. 판사가 말했어요. 13살 소년의 정의감과 능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마이클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어요. 사건이 완전히 마무리된 후 태준이는 아버지와 함께 조용한 시간을 가졌어요. 태준아, 정말 자랑스럽다. 아빠 덕분이에요. 아빠가 믿어주지 않았다면 포기했을 거예요.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는데 내가 옳았구나. 앞으로도 제 능력으로 세상에 도움이 되고 싶어요. 그런데 태준아, 이 모든 일의 시작이 뭔지 알아? 뭐예요? 존슨 선생님이 너의 재능을 처음 인정해 준 거야. 맞아요. 선생님이 없었다면 제가 이런 일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나중에 다른 아이들의 재능을 알아봐주는 어른이 되렴. 네, 꼭 그럴게요. 한국 언론에서도 태준이의 이야기를 크게 보도했어요. 미국서 활약하는 한국 청소년 K- 교육의 우수성을 보여준 태준이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의 미래, 인재 등의 제목으로 연일 뉴스가 나왔습니다. 태준이의 이야기는 전 세계로 퍼져나갔어요. 일본, 중국, 유럽의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아시아계 청소년의 우수성 편견을 이겨낸 정의 과학적 사고의 힘 등으로 보도됐어요. 몇 달 후 태준이는 백악관 청소년 과학상을 받았어요. 김태준 학생의 과학적 사고와 정의감이 미국 사회에 큰 감동을 줬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상을 수여하면서 말했어요. 앞으로도 과학으로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되세요. 뉴욕 경찰청에서는 태준이의 이름을 딴 김태준 시민 제보상을 제정했어요. 시민들의 소중한 제보를 격려하고 편견 없는 수사를 다짐하는 의미입니다. 태준이가 첫 번째 수상자가 됐어요. MIT에서도 태준이에게 특별 장학금을 제안했어요. 나중에 우리 대학에 오면 전액 장학금을 드리겠습니다. 정말요? 태준 학생 같은 인재를 기다리고 있어요. 하지만 태준이는 아직 중학생이라서 천천히 생각해 보기로 했어요. 가장 뜻깊었던 건 존슨 선생님이 완전히 회복하신 거였어요. 태준아, 내 덕분에 내가 새 생명을 얻었어. 선생님께서 건강하시니까 정말 기뻐요. 나도 이제 내가 얼마나 특별한 아이인지 세상이 알게 돼서 기뻐. 저는 여전히 선생님의 학생이에요. 그날 밤 태준이는 일기를 썼어요. 오늘로 모든 일이 마무리됐다. 처음에는 아무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아서 속상했지만 결국 진실이 밝혀졌다. 가장 기쁜 건 존슨 선생님이 건강해지신 것이다. 앞으로도 내 능력으로 세상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다. 그리고 나중에는 나도 존슨 선생님처럼 아이들의 재능을 알아봐주는 어른이 되고 싶다. 한 명의 작은 소년이 보여준 용기와 지혜가 거대한 편견의 벽을 무너뜨렸습니다. 태준이의 이야기는 이제 끝났지만 그가 보여준 정의와 희망의 메시지는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거예요. 사건이 완전히 해결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2024년 12월 뉴욕에는 첫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태준이는 링컨 중학교 교실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태준아, 또 차 구경이야? 친구 마이클이 다가와서 말했어요. 아니야, 그냥 눈이 예뻐서. 태준이의 표정이 한결 밝아져 있었어요. 태준. 존슨 선생님이 교실로 들어오셨습니다. 완전히 회복하셔서 다시 수업을 하고 계셨어요. 오늘은 특별한 과학 시간을 해볼까? 무슨 특별한 시간이에요? 관찰과 추론에 대해 배워보자. 특별 강사가 있거든. 선생님이 미소를 지으셨어요. 특별 강사요? 아이들이 웅성거렸어요. 바로 너희들의 친구 김태준이야. 순간 교실이 조용해졌다가 터져나오는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태준이가 선생님이 된다고? 우와, 정말.
친구들이 신이 났어요. 잠깐만, 저는 아직 중학생인데요. 태준이가 당황했어요. 괜찮아. 내 경험을 친구들과 나누는 거야. 존슨 선생님이 격려해 주셨어요. 어떻게 차량을 분석했는지, 어떤 과학적 원리를 사용했는지 설명해 줄 수 있지? 네, 해볼게요. 태준이가 앞으로 나섰어요. 처음에는 떨렸지만 점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관찰이란 단순히 보는 게 아니에요. 태준이가 칠판에 그림을 그리며 설명했어요. 과학적으로 관찰한다는 건 세부 사항을 놓치지 않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자동차를 볼 때는 헤드라이트 모양, 그릴 패턴, 휠 디자인을 모두 봐야 해요. 아이들이 집중해서 들었어요. 그리고 추론이란 관찰한 것을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CCTV에서 0.3초 동안 보인 그릴 패턴으로 차종을 알아낸 것처럼요. 우와, 정말 대단해. 친구들이 감탄했어요. 여러분도 각자만의 관찰력을 가지고 있어요. 포기하지 말고 키워나가세요. 수업이 끝난 후 존슨 선생님이 태준이를 따로 불렀어요. 태준아, 정말 훌륭했어. 감사해요, 선생님. 선생님께서 저에게 자신감을 주셨거든요. 내가 보여준 용기와 정의감이 정말 자랑스러워. 선생님이 처음으로 제 능력을 인정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넌 그 믿음에 보답했지. 선생님, 앞으로도 저를 가르쳐 주세요. 물론이야. 하지만 이제는 내가 다른 아이들을 가르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직은 배울 게 많아요. 그래,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 선생님과 학생 사이에 특별한 유대감이 더욱 깊어졌어요. 그날 오후 태준이는 아버지와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존슨 선생님의 정기 검진을 함께 받기로 했거든요. 선생님, 몸은 어떠세요? 완전히 괜찮아졌어. 태준이 덕분이야. 정말 다행이에요. 의사도 놀라워했어요. 완전히 회복되셨네요. 의학적으로도 놀라운 회복력입니다. 병원을 나오는 길에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태준아, 너 때문에 내가 두 번째 인생을 살게 됐어. 무슨 말씀이세요? 사고를 당하기 전에는 그냥 평범한 선생님이었거든. 하지만 내가 나를 구해준 후에는 모든 게 달라졌어. 어떻게 달라지셨어요? 학생들을 보는 눈이 달라졌어. 모든 아이에게 특별한 재능이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 정말요? 그래, 내가 그걸 증명해줬잖아. 겉으로는 평범해 보여도 놀라운 능력을 가진 아이가 있다는 걸 말이야. 저는 평범한 아이예요. 아니야, 넌 특별해.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내가 그 특별함을 올바른 일에 사용했다는 거야. 존슨 선생님의 말에 태준이는 깊이 생각해 봤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태준아, 아빠도 많이 변했어. 어떻게요? 예전에는 내가 차만 보는 걸 걱정했거든. 하지만 이제는 내 관심사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됐어. 아빠도 제 능력을 인정해 주시잖아요. 인정하는 게 아니라 존경해. 내 아들이 정말 자랑스러워. 아빠, 앞으로도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지지해 주실 거죠? 물론이야. 내가 올바른 길을 가는 한 항상 응원할게. 감사해요. 아빠가 믿어주지 않았다면 포기했을 거예요. 우리 가족이 더 끈끈해진 것 같아.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둘러앉아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태준아, 오늘 뉴스 봤니? 어머니가 물어보셨어요. 무슨 뉴스요? 내 이야기가 또 나왔어. 이번에는 한국 KBS에서도 보도했대. 정말요? 응, 미국에서 빛난 한국 청소년이라는 제목으로 말이야. 그리고 오늘 한국과학기술부에서도 연락이 왔어.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나중에 한국에 오면 특별 장학금을 주겠다고 하시더라. 우와, 정말요? 세계 어디서든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대. 저는 정말 운이 좋은 것 같아요. 운이 아니야.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내가 노력했기 때문이야. 맞아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거예요. 좋아, 우리 태준이가 세계적인 과학자가 되는 그날까지 응원할게. 며칠 후 뉴욕 경찰서에서 태준이를 초청했어요. 새로운 사건 때문이었죠. 태준 명예수사관님, 또 도움이 필요해요. 존스 형사가 웃으며 말했어요. 무슨 사건인가요?
주차장에서 일어난 차량 절도 사건인데 CCTV가 흐릿해서 차종을 알 수 없어요. 한번 봐드릴게요. 태준이는 CCTV 영상을 자세히 분석했어요. 이 차는 일본제 SUV예요. 구체적으로는 토요타 하이랜더 2021년형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테일라이트 패턴이 특별해요. 그리고 뒷범퍼의 리플렉터 위치도 하이랜더만의 특징이거든요. 정말 대단해요. 그리고 범인은 왼손잡이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것도 어떻게 알아요? 운전석에서 내릴 때 문을 닫는 방식이 특이해요. 왼손으로 문을 닫는 것 같아요. 우와, 그런 것까지 관찰할 수 있다니. 결국 태준이의 분석 덕분에 범인을 금방 찾을 수 있었어요. 태준 학생, 정말 고마워요. 별 말씀이요. 도움이 될 수 있어서 기뻐요. 앞으로도 계속 협력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언제든지 부르세요. 태준이는 이제 뉴욕 경찰서의 소중한 파트너가 되었어요. 학교에서도 태준이에 대한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태준, 우리의 자랑. 친구들이 환호했어요. 나중에 나도 경찰이 될래. 태준이처럼 범인을 잡고 싶어. 나는 과학자가 될 거야. 태준이가 과학의 힘을 보여줬거든. 태준이의 영향으로 많은 친구들이 꿈을 키우게 됐어요. 하지만 여러분, 각자 자신만의 길이 있어요. 태준이가 친구들에게 말했어요. 저는 차를 좋아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지만 여러분은 다른 재능이 있을 거예요. 정말? 물론이죠. 중요한 건 자신의 관심사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해 크리스마스, 태준이네 집에는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왔어요. 존슨 선생님과 존스 형사, 그리고 제니퍼 김 기자까지 모두 모였습니다. 우리가 태준이 덕분에 한 가족이 됐네요. 존슨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정말 그렇네요. 존스 형사도 웃었어요. 태준이가 우리 모두를 연결해줬어요. 저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인데. 그게 바로 내가 특별한 이유야. 제니퍼 기자가 말했어요. 자신의 능력을 남을 위해 사용할 줄 아는 마음이 진짜 보물이거든. 그리고 태준아, 내가 보여준 용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줬어. 어떤 영감을요? 편견을 이겨내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용기 말이야. 나이나 국적에 상관없이 옳은 일을 하는 용기도 있고. 어른들의 칭찬에 태준이는 부끄러워했어요. 사실 저도 많이 배웠어요. 태준이가 말했어요. 뭘 배웠는데? 혼자서는 할 수 없다는 걸요. 아빠가 믿어주시고 존슨 선생님이 격려해주시고 제니퍼 기자님이 도와주셔서 가능했어요. 그래, 팀워크가 중요하지.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도 중요하고요. 저녁을 먹으며 모두들 태준이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태준이는 나중에 뭐가 되고 싶어? 존스 형사가 물어봤어요. 아직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 능력으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과학자도 좋고 수사관도 좋겠네. 네, 어떤 일을 하든 정의로운 일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존슨 선생님처럼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어요. 정말? 존슨 선생님이 기뻐하셨어요. 네, 저처럼 특별한 관심사를 가진 아이들의 재능을 알아봐주고 싶어요. 훌륭한 꿈이네. 아이들에게 포기하지 말라고 격려해주고 싶어요. 며칠 후 태준이는 학교에서 특별 발표를 하게 됐어요. 제목은 내가 배운 것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몇 달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태준이가 마이크 앞에 섰어요. 처음에는 아무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아서 속상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옳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가족과 선생님, 새로운 친구들이 저를 도와주셨어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배웠어요. 학생들이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여러분도 각자 특별한 재능이 있을 거예요. 어떤 건 겉으로 보이고 어떤 건 숨어 있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자신을 믿고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재능을 좋은 일에 사용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 배우고 성장하고 싶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여러분도 각자의 분야에서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되길 바라요. 감사합니다. 발표가 끝나자 큰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발표 후에 한 아이가 태준이에게 다가왔어요. 태준아, 나도 특별한 재능이 있을까? 물론이야. 넌 뭘 좋아해?
나는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 그럼 그게 내 재능이야. 계속 그림을 그려봐. 정말? 응, 언젠가 내 그림으로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을 거야. 또 다른 아이가 말했어요. 나는 음악을 좋아해. 좋아. 음악도 훌륭한 재능이야. 하지만 부모님이 공부만 하라고 하셔. 그래도 포기하지 마. 나처럼 언젠가는 인정받을 수 있을 거야. 태준이는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친구들을 격려했어요. 이제 태준이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예전에는 혼자서 차만 보던 외로운 아이였지만 이제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도움을 주는 따뜻한 소년이 됐습니다. 태준아, 많이 달라졌구나.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혼자 있는 걸 좋아했는데 이제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하네. 맞아요. 혼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다는 걸 배웠거든요. 그리고 자신감도 많이 생겼고, 네, 제 능력을 믿게 됐어요. 새해가 되자 태준이는 새로운 목표를 세웠어요. 올해는 뭘 하고 싶어? 아버지가 물어보셨어요. 더 많이 공부하고 싶어요. 자동차뿐만 아니라 다른 과학 분야도 배우고 싶고요. 좋은 생각이야. 그리고 봉사활동도 하고 싶어요. 어떤 봉사활동? 아이들에게 과학을 가르치는 거요. 몇 주 후 태준이는 정말로 지역 아동센터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태준이에요. 어린 아이들이 태준이를 보며 신기해했어요. 오빠가 범인을 잡은 사람이야? 맞아. 하지만 혼자 한 건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도와줬어. 오빠, 나도 탐정이 될 수 있어? 물론이야. 하지만 먼저 관찰하는 방법을 배워야 해. 어떻게 해? 자세히 보는 거야. 예를 들어 이 연필을 봐봐. 태준이가 연필을 들어 보였어요. 뭐가 특별해? 길이, 색깔, 브랜드, 사용된 정도. 많은 걸 알 수 있어. 아이들이 점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우와, 정말 재미있어. 관찰은 과학의 기본이야. 모든 발견은 관찰에서 시작돼. 오빠처럼 우리도 될 수 있어? 물론이야. 중요한 건 호기심과 끈기야. 태준이는 자신이 받은 사랑을 다른 아이들에게 나눠주고 있었어요. 그해 여름 태준이는 MIT 여름 캠프에 초청받았어요. 정말 가도 돼요? 물론이야. 내가 받을 자격이 있어.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너무 어린 게 아닐까?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 내 능력이 중요한 거지. MIT에서 태준이는 전 세계에서 온 영재들과 함께 공부했어요. 너가 그 유명한 김태준이구나. 한국에서 왔다며? 정말 대단해. 다른 나라. 아이들도 태준이를 알고 있었어요. 나는 그냥 평범한 중학생이야. 평범하다고? 너처럼 범인을 잡을 수 있는 중학생이 어디 있어? 캠프에서 태준이는 더 많은 것을 배웠어요. 인공지능, 로봇공학, 우주과학. 세상에는 정말 많은 학문이 있구나. 그리고 모든 게 연결되어 있어. 자동차 분석에 사용했던 원리가 다른 분야에도 적용될 수 있겠네. 캠프를 마치고 돌아온 태준이는 더욱 성숙해져 있었어요. 태준아, 캠프는 어땠어? 정말 좋았어요. 많은 걸 배웠어요. 무엇보다 제가 아직 배워야 할 게 정말 많다는 걸 깨달았어요. 겸손한 마음이 중요하지. 그해 가을 태준이의 이야기가 책으로 출간됐어요. 제목은 13살 탐정 태준이의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우와, 내 이야기가 책이 됐어. 많은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읽고 용기를 얻을 거야. 제니퍼 기자가 책을 써주셨어요. 책 출간 기념회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존슨 선생님, 존스 형사, 그리고 태준이를 응원하는 많은 시민들까지요. 태준이 덕분에 우리 모두가 편견을 버리게 됐어요. 정의는 나이나 국적을 가리지 않는다는 걸 배웠어요. 앞으로도 태준이 같은 아이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책이 더욱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의 격려에 태준이는 더욱 책임감을 느꼈어요. 저는 앞으로도 더 노력하겠어요. 이제 태준이의 하루는 정말 바빠졌어요. 학교 공부, 봉사활동, 경찰서 자문, 그리고 새로운 공부까지. 태준아, 너무 무리하지 마. 어머니가 걱정하셨어요. 괜찮아요.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 힘들지 않아요. 그래도 건강이 가장 중요해.
어느 날 저녁 태준이는 가족과 함께 조용한 시간을 가졌어요. 태준아, 지난 1년을 돌아보니 어때? 아버지가 물어보셨어요.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좋은 일도 힘든 일도.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뭐야? 존슨 선생님이 제 능력을 처음 인정해 주셨을 때요. 그리고 아빠가 저를 믿어주시기로 하셨을 때도 기억에 남아요. 나도 그때가 기억에 남아. 내가 정말 많이 변했어. 저희 가족이 모두 변한 것 같아요. 맞아. 더 끈끈해졌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서로 믿고 지지해요. 몇 달 후 뉴욕시에서는 김태준의 날을 제정했어요. 매년 11월 15일을 김태준의 날로 정하여 정의와 용기를 기념합니다. 시장이 발표했어요. 이날은 편견 없는 사회를 만들자는 다짐을 하는 날입니다. 태준아, 정말 대단하다. 친구들이 축하해줬어요. 나도 나중에 내 이름이 들어간 날이 생겼으면 좋겠어. 여러분도 모두 가능해요.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정말, 정말이에요. 저도 한 번은 포기하고 싶었거든요. 이제 태준이는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있었어요. 어느 학교에 가고 싶어? 뉴욕 과학고등학교에 가고 싶어요. 좋은 선택이야. 거기서 더 많은 과학을 배우고 싶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MIT에 가서 공부하고 싶고요. 그래서 최종 꿈은 뭐야? 저는 과학으로 세상을 더 안전하고 정의로운 곳으로 만들고 싶어요. 구체적으로는 범죄 과학 수사 기술을 발전시켜서 더 많은 사건을 해결하고 싶어요. 그리고 교육자가 되어서 후배들을 키우고 싶어요. 그날 밤 태준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1년 전만 해도 아무도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는데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믿고 응원해주고 있었어요. 정말 많은 일이 있었구나. 태준이는 혼잣말을 했어요. 하지만 이제 시작이야.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은 사람을 도와야지. 그리고 나처럼 특별한 재능을 가진 아이들을 찾아서 격려해줘야지. 태준이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꿈들이 자라고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태준이는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1년 전 존슨 선생님이 사고를 당하셨을 때 나는 정말 절망했다. 하지만 그 사건이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배웠고 내 능력이 정말 가치 있다는 걸 깨달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는 것의 중요성을 배웠다. 앞으로도 계속 도전할 것이다.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은 사람을 도울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는 나처럼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어른이 될 것이다. 존슨 선생님이 나에게 해주신 것처럼 말이다. 이제 이야기의 끝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태준이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어요. 한 명의 작은 소년이 보여준 용기와 정의감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는지, 그리고 편견과 차별을 이겨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도 각자만의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나이가 많다고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태준이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여러분의 재능도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될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누군가가 특별한 재능을 보인다면 그 사람을 믿어주고 격려해 주세요. 존슨 선생님이 태준이에게 해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거든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만의 특별한 재능이 무엇인지 들려주세요. 모든 재능은 소중하고 모든 꿈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태준이가 증명해 준 것처럼 말이에요. 감사합니다.